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오프닝을 하는 도중에 1번 마이크가, 저희가 늘 쓰는 마이크가 아침 뉴스 시간까지 잘 됐는데요. 갑자기 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헤드라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관 회의와 안보 브리핑에도 참석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살린 카터 여사가 96세로 사망했습니다. 스틸 매그놀리아로 불렸고 백악관에서부터 정신건강에 큰 역할을 한 카터 여사의 사망에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부부가 모두 조의를 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81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나이가 재선의 가장 큰 장애물인 바이든 대통령은 생일 축하 행사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 가자에서 가장 큰 규모인 자발리아 난민촌 난민에게 또 떠나가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과 집을 잃은 수많은 난민들은 더는 갈 데도 없습니다. 미국인은 거듭된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챗GPT를 만든 인공지능의 대표 회사 오픈AI가 CEO 샘 알트만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해고한 게 지난 주말 테크놀로지 업계의 폭풍과 같은 뉴스였습니다. 결국 오픈AI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널뛰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200만 명에게 무료로 인공지능 훈련을 시키길 원합니다. 무정부 극우 자유주의자로 평가받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라면서 전기톱을 손에 들고 국가에 던지는 모습으로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인 아르헨티나의 격동의 미래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이크가 저희 메인 마이크가 안 돼서 제가 조금 의자를 옮기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가 해서 자 이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2분 정도를 오늘의 미국 그 빔 뮤직만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요.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이슈로 먼저 가겠습니다. 부드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딱딱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지금 99세로 2월 달부터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계십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오늘 아침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탑 뉴스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와이프인 로살린 여사가 사망했다 하는 게 빅뉴스이긴 하지만 아주 빅뉴스는 아닙니다. 저는 이 뉴스를 맨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영부인 가운데는 그저 안주인의 역할만 하는 그런 그 영부인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의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었지만 로살린 카터 여사는 누구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남편의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최고로 믿을 만한 정치적인 자문이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퍼스트 레이디가 70년대 말에 장관 내각 회의에 참석을 했고 국가안보 브리핑을 받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분이 사망을 했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휴일 모드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96세였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미국의 일단의 정치의 그 부분과 정치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부부로서 카터 센터를 82년도에 만들고 이후의 생활, 쭉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맨 앞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동네에서 만나서 거의 80년을 결혼 생활을 한 부부였습니다. 5월 달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금요일에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이제 어제 숨지셨는데 남편은 99세, 3살 많은데 2월부터 호스피스에서 계십니다.
77년부터 81년까지 영부인을 했습니다. 로살린 카터 여사를 그런데 언론에서 Steel Magnolia라고 불러줬죠. 우리가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하얀 목련인지 자목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직도의 스틸이 아니라 스틸, 그 강철과 같은 매그놀리아, 부드럽게 얘기하고 매너 아주 온화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그 강한 면이 있다는 거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정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로살린 카터 여사입니다. 엘리너 루즈벨트 이후에 제일 중요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이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1978년도 시사주간지 타임이 로살린 카터 여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안주인의 업무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 정치 고문을 했었다 하는 건데 은퇴한 이후에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남편과 계속 같이 했는데 남편이 조지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 주지사가 되기 전에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지사를 지내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취임할 때는 로살린 카터 여사가 원래 굉장히 수줍고 뭐 대중연설 같은 걸 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남편이 조지아주에서는 잘 알려졌지만 밖에서 모르기 때문에 2년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남편을 알리고 다닌 사람이 로살린 카터 여사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역대 대통령 부부, 대통령 전부 추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요즘 뭐 대중의 앞에 거의 나서지 않는데 같이 공동 성명에서 왜 추도할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다 기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여러 가지 성격상으로 맞지 않는 건 있지만 뭔가 북한에 대해서 일을 해볼까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도 노력을 했었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역시 옆에서 로살린 카터 여사가 이 남편을 보좌를 했었고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의 경우는 내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롤 모델로 삼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클린턴 부부도 역시 목적 있는 삶의 전형이 로살린 카터 여사였다. 조지 부시 공화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이고 지미 카터는 민주당이고 위엄이 있고 강인한 여성이다. 그리고 질 바이든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에 로살린 여사를 방문을 했었잖아요. 이분들은 평등권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한 사람이 이 로살린 카터 여사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은 뭐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뭐 부유한 사람이 사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전부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은퇴한 뒤에 화려한 생활을 합니다. 이 땅콩 농장 주인이었던 그랬던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살던 1층짜리 단층집에서 평범하게 지미 카터가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 되기 전부터 살았던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로살린 카터 여사는 뭐 96세고요. 조지아주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미만인 시골 이 플레인즈에서 태어나서 대공황 때였기 때문에 27년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변에 부자가 하나도 없어서 가난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태어났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 루스인가 이 지미 카터의 여동생인데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방에 너무 잘생긴 남자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살린 카터 여사가 친구에게 저 사진 나 좀 가져갈 수 있느냐고. 내가 본 남자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그게 이제 10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방에다가 붙여놨었고, 그리고 로살린 여사의 아버지가 로살린 여사가 13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농부였고 조지아주답게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제일 먼저 말하자면 자동차 딜러를 오픈하셨던 분인데 아버지가 1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막 장녀가 모든 것을 다 그 일을 했었고 말하자면 그 19세기 후반의 시골 여성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 시골에는 교육적인 것 종교가 아주 그 신앙, 기독교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렇게 살다가 그 이제 그 친구 집에서
나 이렇게 잘생긴 남자 처음 봤어 하고 사진 가져왔었던 그 남자를 대학교 들어가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당시에 해군 사관학교에 입사를 했었고 입학을 했고 조지아주의 사우스웨스턴 대학에 로잘린 여사가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고요. 그게 이제 한국이 해방된 1945년이었습니다. 다음 해에 결혼을 했죠. 남편이 해군에 복무하는 동안에는 집을 관리를 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어서 쭉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백악관에서 막 어렸을 때 뛰어놀던 에이미라고 늦게 이제 그 딸이 태어났었고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1953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지아주의 그 땅콩 농장 사업을 카터 전 대통령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게 되면서 62년도에 주 상원 의원이 됐고 70년에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로잘린 카터 여사는 남편이 정치를 하면서부터는 진정한 정치적인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19세기 여성이었는데도 내가 왜 남편의 정치적인 파트너가 되면은 안 되지? 정치적인 파트너, 완전히 동등한 동반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를 찾지 못했답니다. 페미니스트인 거죠. 그렇게 스틸 매그놀리아처럼 보드랍지만 매그놀리아라는 꽃이 보기에는 그 하얀 흰 목련이 얼마나 그냥 아주 정말 아무 색이나 다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빳빳한 면이 있잖아요. 빳빳해서 딱 꼿꼿이 서고 그리고 어느 날 지면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뭉텅이채. 그래서 로잘린 여사를 이렇게 비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페미니스트였고요. 백악관에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고 나서 정신건강 이런 걸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70년대 말부터 조지아주에서 정신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거 해야지 된다 해서 실제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획기적인 일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병원 같은 것, 진료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 현대화를 해놨고요. 그리고는 이제 무슨 인질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경제도 마찬가지였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재선이 될 수가 없었죠.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은퇴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그 지미 카터 센터도 만들고 한국 분들 가운데서 제 친구 가운데서도 저와 같이 이 회사에서 라디오 서울에서 근무했었던 친구 가운데서도 지미 카터가 집짓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사한 집을 마련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했지만 시작이 건강이었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특히 못 사는 나라의 여러 가지 그 건강 같은 것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지미 카터 부부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요. 보통 대통령이 메달 주는 것 있잖아요. 최고의 메달. 뭐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러쉬 림보이에게 준다던가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 조 바이든에게 준다던가 이런 그 메달을 줄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미 카터 부부에게 줬습니다. 로잘린 카터 여사와 지미 카터 공동으로 줬고 지미 카터는 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뭐 IT의 집짓기 같은 그 Habitat for 그런 뭐 휴머니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하고 한 그런 이유로.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최장수 오래 산 대통령 부부가 되죠. 75년. 그럼 지금은 거의 80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7월 달에 새로운 것을 은퇴한 뒤에 부부로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고 뭐 예를 들어 테니스를 함께 친다던가 새를 이렇게 쳐다보는 관찰하는 것, 칠면조를 사냥한다던가 조지아주 그리고 이제 뭐 플라이 낚시래요. 제가 낚시, 스키 여러 그 취미를 같이 이렇게 했었고 4명의 자녀 11명의 손자 1명은 숨집니다. 14명의 증손자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지금 호스피스에서 와이프의 사망 소식을 어떻게 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잘린은 나와 동등한 파트너라는 얘기를 남자로서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했고요. 모든 걸 함께한 나의 좋은 가이던스였었다. 내가 필요할 때 용기를 줬고 로잘린 내 아내가 세상에 있으면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언제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늘 깨닫게 됐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 지미 카러가 가장 잘한 일은 로살린 카러와 결혼을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살린 카터 여사는 이제 사람들이 오래됐어요. 좀 전에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가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사람들이 이 로살린 카터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로살린 카터를 그렇게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의 와이프인 로살린 카터 여사가 치매를 앓던 중에 96세로 숨졌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앞에 조금 몇 가지 묶으려고 했는데요. 이슈가 흩어지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전해드릴 게 많이 있네요.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가 다시 됩니다. 이 뒤에 연결 부분이 흐릿해져서 앞에 시작할 때 안 나왔었습니다.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은 다시 이제 정치 뉴스로 돌아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사법에 관해서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혐의를 실제로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연방 케이스에 대해서 개고도 말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 증인이라든가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개그 오더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법원에서 판결 내리고 이런 그런 지금 단계고요. 그렉 에버트 텍사스의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국경을 가장 잘 지킬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는 국경을 안전하게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아주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81살 생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가 되면 대통령 생일이라고 해피 버스데이 하고 하는데 좀 조용하죠. 이게 생일이 좋은 날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재선 나가는 대통령으로서 알리면 알릴수록 별로 좋지 않은 유권자가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너무 많아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니까요. 다른 많은 것은 고칠 수도 있고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나이 문제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동안 뭐 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진 게 뭐 본인의 탓은 아니고 뭐 모래주머니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일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80살 나이를 제외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 사람도 저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가서 전체적인 연설도 했죠. 시진핑 주석 만났고 또 일본과 한국 대통령과 총리도 만났고 멕시코 대통령도 만나서 회의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중간중간 끊임없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서 세계 지도자들과 전화를 하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비행기 안에서 여러 전화도 하고 딱 내려서 벤자민 네탄야후 만나고 피해자 가족들 만나고 희생자 가족들 만나고 다시 한 밤도 자지 않고 물론 전쟁터를 간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가자지구는 아니었지만 뭐 잠도 안 자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고 일정을 소화하고 올 정도가 되면은 80세에 저 정도로 여러 가지를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뭔가를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뭔가 위태위태하다 하는 얘기를 사람들은 계속 하는 겁니다.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뭐 서방구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계속 하고 해도 나이가 너무 많잖아. 결론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좀 잘 알려진 그리고 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는 신중한 그런 그 정치 평론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지금 많은 주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내려와라 후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비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본선거에서 트럼프 대 바이든이 딱 붙었을 때는 트럼프 내지는 공화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들고 나오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비선거 경선 다 끝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78세잖아요. 78세가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임기 2기에는 80세 때에 82세가 돼야지 임기가 끝나죠. 바이든 대통령은 86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공화당도 트럼프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다시는 들고 나오지 못한다. 이게 바로 아마 그 백악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제목이 뭐였죠? 제1회 K-팝 경연대회 저희 그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그룹이 주최했고 코리아 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제1회 K-팝 커버 컨설트죠. 컨테스트네요. 컨설트이기도 하면서 컨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11팀이 참가했는데요. 한국 팀은 한 팀밖에 없었어요. 팀도 아니고 솔로 11살 소녀. 11살 소녀가 막 그 음악 2개에 맞춰서 K-팝에 맞춰서 춤을 췄고 나머지는 다 다른 인종이었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던데요. 그 대상 말하자면 받은 6, 7명 정도 되나요? 빨간색 옷 입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정말 작아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키가 너무 작으니까 2명의 소년이 춤을 췄는데 막 의상도 잘 입고요. 잘 보이지 않아서 막 이렇게 일어서서 봐야지 되고 했었을 그럴 정도인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K-팝이 이 정도로 저희 이제 이 미디어 그룹이 만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구나. 코리아 타임스 미디어 그룹이 만든 이 행사가 K-팝 때문에 코리아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젊은 사람들이 뭐 인도계 무슨 다 이렇게 인종을 보면은 너무나 다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젊음이 정말 좋다. 지금은 어떤 딱 이제 심사위원들은 서울에서 온 아주 본격적인 이런 것을 오디션 심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전문가잖아요. 잠재력을 받겠죠. 이 모든 장점을 해서 한꺼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설령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 미숙하다 할지라도 계속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저게 완벽함이 만들어지겠구나. 저렇게 어려서부터 본인의 꿈을 펼친다고 하고 실제로 뭐 다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일본에서 어디서. 그러니까 저렇게 이걸 끝까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가면은 20살, 30살 때가 되면은 정말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어떠한 것을 어느 정도 정립해 놓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도 이 K-팝 커버 컨테스트가 참 좋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봤더니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요. 라디오 서울에 들어가시면 지금 맨 위에는 가을을 나타내는 노랗고 낙엽 분위기가 있고 그 아래 보면은 3가지 동그란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첫 번째가 왼편에 중간에 한국 TV 3번째 K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K-타운 퍼스트 바로 그거이신 것 같거든요. 그걸 이렇게 누르시면은 컨설트 독점 인터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이 설정이 다르니까 컴퓨터마다 토요일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초대받으신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뭐 내년에도 하고 저희 후년에도 할 테니까 내년에는 또 미국에서 많은 그 한인 젊은 분들도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세계에 여전히 그 탑 뉴스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질 협상에 대해서는 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말하는 게 다른가요? 하마스는 뭐 거의 다 됐다? 그리고 우리가 비밀리에 뭐 오늘부터 몇 사람씩 풀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스라엘은 그럴 리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8명의
그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공습도 하고 특공대도 들여보내고 여러 가지 비디오도 보여주고 했었던 알시파 병원의 조산아들, 먹을 것, 전기 뭐 여러 가지가 다 그 끊어진 뒤에 며칠 뒤에 결국은 28명의 조산아는 이집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집트 의사들이 딱 그 자동차가 와서 내리는 그곳에 인큐베이터 하나씩 딱 옆에다가 두고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의 사진을 봤습니다. 매우 위독하다고 합니다. 이 신생아들이 좀 미수가 일찍 태어난 신생 아기들이잖아요. 탈수증도 있고 저체온증도 있고 인큐베이터도 없이 며칠 지냈고 폐혈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집트의 의료진들이 받아서 지금부터 치료를 해준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군이 비디오를 발표하는 것 보니까 알시파 병원 아래 터널을 이게 뭐 굉장히 길고 깊은 것이었다 하고 보여줬고 인질이 그날 병원에 있었다. 10월 7일 그러니까 인질을 이렇게 잡아서 병원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하고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이 비디오에 대해서는 서방 언론,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지하는 모든 언론들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인질인지 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하마스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발표된 뭐 노트북이 쭉 있는 것이라든가 여기가 하마스의 본거지라고 하면서 알시파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중단하고 공습도 하고 특공대도 보내고 UN 전문가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총격전도 있었던 것이고 하는 게 그게 하마스의 본부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아직은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곳이 알시파 병원이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아주 작은 무기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이 쫙 일렬로 있는데 그 하마스는 노트북 갖고 휴대폰 가지고 작전 지휘하지 않거든요. 하드와이어드 그런 뭐 폰을 사용을 하고 그런 형태로 10월 7일 공격 사건을 지휘를 했지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준 그런 인터넷 노트북 쫙 일렬로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도 확인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하마스의 본부였을 수도 있고 지하는 예전부터 있었고 이스라엘이 70년대 병원 만들고 80년대 확장할 때도 이스라엘 설계사들이 지하는 계속 만들었고 과거에는 하마스가 그곳을 본부로 전쟁 그 본부로 쓴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뭔가 이득이 되는 정보를 준 팔레스타인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도 하고 고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특공대까지 그곳에 보내고 하는 그때 하마스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면 그것도 뭐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다면 병원이라도 점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아직까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민간인을 더군다나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러한 공격을 했다는 것은 이건 세계에서 거의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블루멘틀 민주당의 커네디컷이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도 미국인들만 모른다. 이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야지 된다 하고 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또 자발리아 난민촌 가장 큰 난민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피하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난민촌이라는 것은 거의 유엔이 운영을 한다던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데 이제 뭐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AFP가 이제 영상을 쭉 보여주는데 그리고 실제로 막 폭격을 해요. 그럼 막 시신이 피와 먼지에 막 이렇게 뭉쳐져 있고 뭐 매트리스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보이는 거 보면은 아, 북부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남부로 가서 전쟁이 확전이 되는가 보다. 하마스도 남부로 피신을 했을 테니까 뭐 터널에 남아있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가자 남부로 피신하라고 하고 여기서 민간인들이 더 많이 살상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지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프리카 연합이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연합의 의장인 아잘리 아수마니 이런 분들은 지금 베를린 같은 데서 기자회견 많이 하거든요. 하마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반응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은 인질들 가족들을 얘기를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이건 극단주의를 계속 심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가 얼만큼이 숨져도 상관없다는. 그래서 사실은 요르단이 지금 야전병원을 설립을 하잖아요. 병원이 다 문을 닫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 부수는데 돌아갈 집도 없고 재건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중동이 안정되지 않겠구나. 지금까지보다 더 안정되지 않을 때 세계적으로 뭐 오일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지형도 굉장히 바뀔 수도 있고, 미국의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양쪽에서 다 비난받으니까. 이스라엘은 보통은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또 이스라엘이 사회 이슈에서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지만 주이시 피플로서 보면은 또 주이시에 더 가깝게 가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해주지. 미국 민주당은 왜 저렇게 갈라져서 뭐 이스라엘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민간인들도 지지를 한단 말이지 하고, 주이시의 유권자들도 공화당으로 떨어져 나가고 팔레스타인 유권자는 당연히 떨어져 나가겠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유권자는 갈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이시 유권자는 사회적인 이슈는 민주당이 맞지만 국가를 생각을 할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할 거야. 팔레스타인 주민은 생각도 안 하겠지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주민으로서는 아니 바이든 대통령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아랍인 금지, 무슨 무슬림 금지 이런 걸 했으니까 바이든을 지지를 했는데 이건 똑같네? 똑같잖아. 트럼프와 다를 게 뭐야. 똑같은 인종차별주의자네. 이스라엘만 지지하잖아. 피부 색깔도 다른, 본인과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지도 좀 이스라엘 이 문제 때문에 떨어졌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아니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왜 저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민간인 빌딩이나 빵집 하나를 부수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한 행정부야. 그런데 온갖 빌딩을 다 부숴도 이스라엘이 그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바이든 그전에 그 대통령 맞아? 하는 게 이제 미국 민주당 내부의 이제 어떤 일부 정치인들의 움직임이고 민주당의 유권자들의 생각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져 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질 240명과 이스라엘에서 숨진 사람이 처음에 1,400명이었다가 1,200명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합쳐서 1,400명, 1,400명 조금 넘네요. 1,500명이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은 12,000명 이상 숨지고 뭐 그것보다 몇 배 많은 사람 부상당하고 하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책임은 하마스에 있다. 미국도 책임은 하마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랍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케이. 그럼 하마스가, 아랍 국가들도 하마스 싫어합니다. 하마스가 1,500명 정도 사상자와 인질을 냈다고 쳐봐.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 220만 명 이상을 전부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랍 국가에서는. 결론도 없으면서 지금 계속 부수기만 하는 겁니다. 책임은 서로 안 지겠다고 하고, 하마스가 75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국가를 세우기 전에, 국가를 세우고 수십 년 박해할 때까지도 하마스는 없었습니다. 88년도에 만들어졌죠. 88년도에 이스라엘의 학대 박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물이 하마스고, 그 괴물을 이스라엘이 이득이 된다 싶어서 네타냐후 같은 사람이 키웠고, 그게 바로 10월 7일 사건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난민 캠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하마스에 조인하고 하마스를 만들어서 지금 하마스의 군사총사령관 모하메드 데이프, 그리고 군사 정치사령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지금 이게 우리가 육간이 뭐니가 다 걱정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아랍 국가들이 평화유지군 보내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저항도 있고, 저기 돈이 얼마나 들 텐데 저 재건 사업에 그 돈은 다 누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벌인 혼란을 왜 우리가 들어가서 치우고 경찰을 해야지 되지? 수십억 달러 이상을 누가 내지?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기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너무나 부패했고 너무나 약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모하메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 수반도 들어가기 원치 않습니다. 누가 교통정리해주면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88세, 건강도 나쁘지만 굉장히 부패했고 그의 승계자로 알려진 사람도 너무나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옵션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이 계속 있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고 이스라엘이 계속 주둔하는 것을 팔레스타인 주민이 원할 리도 없고 결국은 두 개의 국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벤자민 네탄야후는요. 두 개의 국가는 절대로 안 돼로 정치 이력을 시작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우파의 입맛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지금 남부로 도망쳐서 주민들은 힘들지만 하마스는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어디엔가 지하에 숨어 있겠죠. 하마스는 전기도 있을 수도 있고 식량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하마스도 그러잖아요. 아니 니들이 저지른 전쟁이니까 이스라엘과 유엔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보호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벽을 세워놓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만족하면서 이게 10월 7일에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상 유지 못 살겠어. 테이블에 올려서 빨리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든지 해 하면서 하마스가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 현상 유지가 10월 7일에 깨진 겁니다. 문제는 더 커졌고 중동 문제는 해결책은 더 멀어졌고 재건되지 못할 걸 알면서 부수기만 했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몇 대에 걸쳐서 이번 일로 비난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제가 이제 보도해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화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서 감성팔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뭐 그냥 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감성팔이를 해서 제가 뭘 한다고 감성팔이를 하겠습니까? 혹시 저에게 감성팔이를 한다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준비하면서 이집트에서요. 이집트와 가자의 국경에서 커다란 이제 자동차로 오겠죠. 그 알시파 병원에서 조산아들이 타고 있는 앰뷸런스 같은 것이 오는데 딱 일렬로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이집트의 그런 그 의사들이 서 있습니다. 옆에 전부 인큐베이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놓고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들을 인큐베이터 속에 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의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 28명의 조산아를 3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가 데리고 갔는데 원래는 33명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족과 연락이 안 되고 등등 해서 3명의 아이는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28명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독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무감각한 건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꼭 전쟁, 분쟁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에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이들이 숨지니까 그게 안타까울 수 있죠. 휴전을 해야지 아이들이 빛도 보고 살아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감성팔이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저한테 상처받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전혀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픈 AI, 챗 GPT를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테크 업계 인공지능의 미래이기도 하고 오픈 AI의 이사회가 샘 알트만을 말하자면 해고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추측만 될 뿐인데 이사회는 소통이 잘 안 되고 뭔가 솔직하지 않다, 불투명하다, 운영 방식이 신뢰가 없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샘 알트만은 다시 이제 그 CEO가 되려고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이게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막 세계 지도자들과 경제인들에게 인공지능의 장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강조를 하고 나서 다음날 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워낙에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 GPT를 만들었고 이 회사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으니까 지분 49%를 갖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데도 발표가 나오기 1분 전에 알았답니다.
투자자들은 소셜미디어를 보고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오픈 AI로 직원들도 막 전부 완전 인공지능 이거 챗GPT 만드는데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있어야지 돼. 이사회와는 달리 그런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그게 안 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이어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블럭먼 그리고 지금 오픈 AI의 직원이 700명 정도 있는데 550명 이상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그럼 뭐예요? 그 샘 앨트만 따라서 다른 회사로 가겠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 받진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픈 AI라는 회사 가치가 900억 달러 테크놀로지 회사로서는 가장 지금 큰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장 열리지도 않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엄청 하락했다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회복해서 뭐 한 1.57%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샘 앨트만은 오픈 AI의 위험성보다는 굉장히 이걸 어떻게 빨리 활용하느냐 이거에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사회에서 싫어한 사람이 많았다고 하고 실제로 지난번에 의회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이거 규제해야지 됩니다. 위험하다 했는데 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성보다는 돈 벌고 생활하는 데 더 중점을 뒀다. 이런 말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원래 이 오픈 AI의 일론 머스크도 함께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와서 원래는 비영리를 영리로 돌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 많이 받아서 이만큼 컸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업계, 역량 아직 모르죠. 마이크로소프트로 갔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무엇이 좋아졌을지. 그런데 피크였을 때도 이렇게 해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만 그의 파워가 피크였을 때 뭐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그를 만나길 원했고 만났고 그런데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산업에 대해서는 오픈 AI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에는 한 회사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네. 이런 걸 가르쳐 주겠죠. 네, 제가 후원해 주시는 분부터 불러드리고 남는 시간에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깝긴 하네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앞에서 시간 조절 잘 못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아르헨티나에서 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채무불이행을 많이 했는데 지금 10번째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변덕스러운 무정부주의 극우 자유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아는 의회에서 지금 정치인 한 지 얼마 안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경제 전문가를 했고 또 섹스 전문가예요. 탄트라 섹스 뭐 3개월에 한 번만 사정한다. 결혼은 안 했어요. 복제한 강아지가 5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죠.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됐는데 이 국가의 중앙은행은 없앤다고 하고 그리고 무슨 환경부도 없앤다고 하는 것 같죠. 기후변화는 가짜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건, 교육, 환경장관 다 없애고 교황을 더러운 좌파, 공산주의자의 지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요. 이제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하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